정보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고감미디어 대표 정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일석의 마케팅 글쓰기의 고일석입니다. 네, 진행하는 저는 정경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의 더비평 4월 20일 녹음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어제 있었던 이 시각 기준으로 하면 4월 19일 날 밤에 있었죠. KBS 대선 후보 토론 관련된 평가들을 해봤고요. 2부에서도 이 평가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님 짱! 님 서영성님 님 짱! 님 양숙자님 청출어람 하소장님 만세님 김기성님 늦었지만 생축님 님 꼰대 아님님 서대표님 꼰대 아님님 서대표님 샤이문빠님 님 샤이문빠님 정근교체님 한발님 모두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서영선님께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정지영 공감미디어 대표 후원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015-221-764 정지영 공감미디어.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가 지금 탑재하고 있습니다. 새 광고입니다. 중국차 쇼핑몰 북경도사인데요. 건강에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이차, 우롱차, 홍차 등 고급 중국차를 찾으신다면 검색창에서 북경도사를 검색해주세요. 선물용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070-4412-4250입니다. 070-4412-4250. 광고 2. 깔창 광고입니다. 발냄새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지난 15년간 품질과 기능에서 검증된 안난의 깔창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카페 안난의 깔창 검색하면 자세한 사항 알 수 있고요. 아주 효과 좋습니다. 카페를 통해 구입하시면 이벤트를 통해서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 3. 휴대폰 판매 매장 광고입니다. 휴대폰샵 광통신인데요. 역시 수익금의 일부를 더비평에 후원하는 업체입니다. 휴대폰 바꾸시려면 기왕이면 저희 동지적 관점에서 광통신 선택해 주십시오. 주문 문의는 070-7777-3318 070-7777-3318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4번 전통적인 더비평 광고 장수사가 또리장군 맛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도 다 아십니다. 주문 문의는 010-2752-6673 010-2752-6673 전화주시면 되고요. 지난주에도 판매 금액 10% 6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장수사가 또리장군 많은 기억 바라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야당이 아니라 언론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야말로 무능하다고 외면하고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2부에도 4개의 전문 패널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정정입니다. 네, 하승주입니다. 예, 고일석입니다. 네, 저는 또 팀입니다. 정경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예. 자, TV토론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참 이 TV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 어둠의 문사모 박지원의 얘기에 진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박지원 씨는 그 배지를 달지 않고 DJ 대변인을 할 때부터 제가 출입기자로서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 눈가리 들어가면은 뭐 이상하다는 거는 옛날에 이업업이나 안업업을 봐서도 알긴 아는데 이 박지원도 완전히 빵빵 돌았더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모셨던 자기의 정치적 스승이자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DJ를 부인하는 말을 지금 스승무시하고 있어요. 사실 DJ의 위대성은 아까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의 국방백서에도 나오다시피 북한을 그때는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바로 자기의 정치적 온갖 고난의 원인이 됐던 북한 인정,
북한을 국가로 보는 헌법 제4조에 입각한 거기에 따라서 남북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이끌어냈다. 이게 야말로 DJ 위대성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위대성은 북한은 주적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국방백서적 상식의 관념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위대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구 경북표나 노령층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얘기 못하는 문재인이 저런 놈을 갖다가 대통령 후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보고 진짜 저는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적이라고 돼 있어요. 적이냐 주적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사실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95년에서 2000년에는 주적이라고 돼 있었고 그 이후에 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이런 당장의 문제들이 이제 통일부에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북 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예? 중국과 북조선은 북중 조중이지, 조중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거기도 전쟁 개입하게 돼 있어요. 한미 간의 조약하고 유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국이 개입하면 중국은 주적 플러스 주적이네?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주적이라는 말을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동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박지원이 주적이라고 얘기 못하는 문재인이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라고 나왔다는 것은 진짜 DJ를 부인하는 진짜 패륜적인 말이거든요. 아,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아마 헌법 공부를 안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헌법 공부 알아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인간이야. 우리 하소장한테 5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정말 국민의당이 이제 어떤 쪽으로 이제 스탠스를 취해가는가에 대해서 너무 명백한 표시죠. 상황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아니, 상황만 그런 게 아니고 안철수도 또 그 기자 간담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냥 따라가대. 역시 안찍박이야. 네. 참 그렇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이 그래도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서 선거를 그동안에 빈말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왔죠. 네, 선거를 치르고 네. 이렇게 이제 선거에서 어떤 또 다른 유불리의 문제가 걸리니까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글프죠. 햇볕 정책에 대한 그 안철수의 어제 토론에서도 진짜 참 듣는 사람 매우 불쾌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안 후보님. 예, 그것도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은 햇볕 정책을 본인이 개선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DJ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해결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지금 현재는 대북 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북 제재를 왜 하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한 체제가 붕괴된 적이 없습니다. 제재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제재의 끝에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자 함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강력한 제재와 병행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집권하시면 북에 이제 달러를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돈을 그거는 안 주고. 완전히 이렇게 넘겨짓기십니다. 아니. 우리 또 전문가 고일석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경청동지할 말인데, 네. 언론에서는 또 칭찬하더라고요. 역시 박지원이다라면서. 칭찬은 하지 않지만 크게 써주긴 했죠. 이게 어떻게든 사실 문재인 대표의 답, 국방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정답인데, 그거를 마치 문재인이 종북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재료로 쓰는 것이 이 나라의 개 언론들의 특징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한테 박지원 대표가 말하기를 문재인이 대북송금 특검을 가지고 DJ를 어디로 보냈다, 이런 극언을 했죠. 네. 그 얘기를 들면서 대북송금이 네.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네. 또 양자택일의 질문을 막 합니다. 네. 안철수문의 문재인 후보님한테 제가 조금 물을게요. 이틀 전에 박지원 대표가 전주에 가서, 예? 제가 이거 옮기기도 좀 상스러운데, 문재인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대북 송금 특검으로 골로 보냈다. 이렇게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문재인 후보를 다 용서하셨다.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대화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 송금은 우리가 해야 공입니까? 되는 과입니까?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대북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도 어떤 의도요?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와 그리고 평화 통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불법으로 그래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줍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경로만이 지금 다를 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아니 국민이라면 그 사건으로 박지원 대표는 징역 3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때 대북 송금 특검이 그러면 특검한 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3년 징역형 유죄 판결 확정 판결 내린 게 잘못됐습니까? 대법원의 판단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의 네. 불행한 역사 중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안철수는 그냥 과거의 불행한 일이고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또 그 대북 송금이라는 게 그 정상회담 하려고 돈 퍼부어 주고 그 돈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했는데 그게 공과 가로 나눌 게 뭐 있느냐. 네, 과만 있지 공은 뭐 있느냐 이 얘기지. 그것도 박지원 대표가 또 뭐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대법원 판결 뭐 부인하는 거냐. 그 안철수가 부인하지 않는다 자기는. 그것은 과다. 그 계속 그런 얘기를 막 쳇바퀴 돌듯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호남표와 대구 경북표를 동시에 먹겠다고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 내가 참 보니까 안타깝더라.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라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옆에 있다가 보다 못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지만 예. 제가 유승민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그때 김홍걸 그때 김대중 대통령 이 남북 정상회담 연 것은 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인 결단이죠. 거의 통치행위적 결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 관계 대전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큰 차원의 돈을 퍼주고 평화를 구걸한 거죠. 큰 차원의 공헌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때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때 시간이 28초밖에 안 남고 뭐 그럴 때였어요. 자기가 시간이 없지만. 아니, 문 후보님은 앞으로는 제발 좀 시간 좀 보지 마세요. 아니 뭐 얘기하다가 길어지면은 누구야 사회가 제지하겠지. 그럼 그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 항상 챙겨갑니다. 그럼 되는 거지. 그리고 저번에도 사회자가 28초 남았다니까 26초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거짓말 못하는 사람. 아무튼 이제 보다 못해 나서가지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연 것은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인 결단이다. 네. 통치행위적 결단이라고 봐야 된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 관계에 대전에 있었겠느냐. 네. 큰 차원의 공을 일단 인정한 다음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게 이제 대북 송금 부분이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건 그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그때 있었던 그 대북 송금의 어떤 뭐 취지나 성격 그 러프하게나마 잘 정리를 한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만인데 아마 문재인 후보가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가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도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됐을 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바로 그거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계속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공은 이어받고 과에서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그 얘기만 반복을 했는데 그걸 이제 빗대어서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됐을 때만 해야 된다. 그 외에는 다 그냥 이벤트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던 거다. 그러니까 대북송금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과라고 말씀드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보수 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면서도 또 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북핵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15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14 남북 정상회담도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랑 환송하고서 개성공단 갔다 오려고 굉장히 예전보다 늦게 왔잖아요. 원래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춰서 TV 토론 같은 거 막 하는데 TV 토론에서 그쪽 사람들이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북핵 해결도 못하고 뭐하러 갔다 왔느냐. 이거 실패한 거다. 갔다 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되죠. 무슨 뭐 북핵 해결이 북핵 해결이 될 거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 영원히 못 만났지. 그러니까요. 그거부터 출발을 해야 나중에 북핵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인식이 안철수한테도 있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됐을 때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 빅 이벤트로서의 정상회담. 그걸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그럼 뭐 돈도 주고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근데 이제 안철수 주장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인데 네. 정상회담만을 위한 정상회담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박근혜의 지론입니다. 제 말이 그거예요. 네, 박근혜가 이제 왜 그럼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안 하느냐? 정상회담만을 위한 회담을 왜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여주기식 정상회담 안 하겠다. 그렇죠. 하고 근데 타임지와의 문재인과 인터뷰에보면 문재인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네. 그게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아니 세상에 내가 남북 간의 화해, 교류,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철학이 없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오잡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정상회담을 하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심지어는 박근혜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문재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재인도 타임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The meeting for the sake of having a meeting. 즉 미팅만을 위한 미팅은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면은 6.15 정상회담과 14 정상회담이 그런 회담이었느냐? 이게 지금 안철수의 반론은 그로 인해서 북핵 해결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인간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그 보여주기식 회담을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예요.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얘기죠. 실제로 6.15와 14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북한은 사실상 그때 핵 개발을 하다 중단을 했어요.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핵 개발 이제 1차적인 중단은 사실은 김영삼 때 있었죠. 영변 핵 위기가 있고 나서 북한이 미국이 중류를 주고 남한이 경수로를 갖다가 이제 건설해 준다 하면서 모든 걸 다 봉인시킵니다. 이 제네바 핵 합의가 깨진 게 미국이 중류를 안 줘서 깨져요. 미국은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수로를 건설하면은 그게 결국은 그 폐기물들이 핵폭탄의 원료가 되니까 미국이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안 할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폐기물이 연료가 안 되는 갱수로는 남한이 건설해 주고 그 사이에 우리의 연료 부족은 미국이 중류를 주는 걸로 해결하자 해가지고 제네바 핵 합의가 일어나서 그 영변 핵위기가 해소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약속을 깬 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중류를 안 줘요. 그래서 그때 북한이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중수로를 갖다 개발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악화되는 것이 사실은 14나 6.15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어요. 만약에 진보적이고 계획적인 정권이 그 이에 집권했으면 굉장히 중대한 진전이 있었을 겁니다. 네, 분명히. 이거를 네. 되돌려 놓은 게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이에요. 뭐 비핵 개방 3천이 말도 안 되는 니들 핵 포기하고 개방하면은 니들 국민소득 3,000달러를 만들어 줄게. 이게 대북 정책으로 내놓은 이명박이 그 제정신입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비핵 개방 3천을 갖다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기왕 그 제네바 합의 말씀하셨으니까 예. 연관되는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9.19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2005년에. 그게 이제 제가 저번 녹음할 때 정동영 장관 때 네. 있었던 가장 굵직한 두 가지 대북 업적이
919 합의하고요. 개성공단 오픈인데 919 합의는 핵 폐기 합의예요. 네. 핵 폐기 합의였어요. 실제로 합의가 됐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완전- 있었겠지. 그러니까 뭐 조건들 다 있죠. 일괄 타결 형식으로 완전히 폐기하는 것으로. 완전히 폐기하고 대신 뭐 개방하고 뭐 도와주고 뭐 해주고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예, 그걸 일괄 타결을 했어요. 네. 그게 아,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도 있을 거야. 아마. 예, 뭐 평화협정 등까지 다 해서 네. 그러니까 금자탑적인 협정이었는데 그 협정을 맺기 며칠 전에 그 벤코델타 아시아라는 그 마카오에 있는 은행을 미국이 동결 조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거 될까 봐서. 예, 저는 그렇게 의심해요. 예, 예.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노골적으로 불평을 하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남북 간에 그 일괄 합의 직전에 미국이 방해하기 위해서 뭐 마약 뭐 테러로 의심된다 해가지고 뭐 사실 이제 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예. 돼 있었고, 예. 그다음에 위조 달러 제조 혐의 등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북한과 거래하는 벤코델타 아시아은행을 제재를 하죠. 북한 계좌를 이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죠.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는 달러 거래를 금지시켜요. 네. 그 은행에.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계좌를 동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바로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9.19 합의까지 갔어요. 갔는데 며칠 뒤에 그것이 딱 전 세계 은행으로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벤코델타 은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또 발끈하기 시작한 거죠. 내 돈 내놔라. 이래서 합의한 것을 이행도 못 해보고 그냥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상황이 지속되다가 그 북한을 누그러뜨려서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그 재무부 BDA 동결 조치 해제하고 그러고 14남북 회담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상회담이 아까도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네바 합의를 깬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9.19 합의가 완전히 무산된 것을 다시 복원시키고 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이명박 건에가 이제 깨버린 건데. 네. 근데 어제 그 북한에 돈 퍼졌다는 얘기를 유승민도 하고 홍준표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김현철 교수가 그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요. 네. 돈 퍼준 게 아니에요. 네. 하여튼 이 인간들은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 얘기도 좀 하죠. 진짜. 이게 대북송금 특검의 내용을 걔들은 잘 몰라요. 네. 참, 아까 뭐 헌법도 잘 모르면서 그 걔들이 주둥아리를 놀리는데 김현철 교수 얘기를 이렇습니다. 북한에 준 4억 5천만 달러는 현대가 1구까지 남북 경획 사업을 하는 대가였어요. 현대는 이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 사업자가 됩니다.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개성공단의 주 사업자며 또 개성관광의 사업 자격을 이제 이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줌으로써 이제 얻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에서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그 돈을 준 걸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송금 편의를 봐준 데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걸 또 유죄로 나중에 결국 판결을 내려요.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위안관리법에 의하면 북한에 돈을 못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이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유죄를 한 거고 정부 차원에서 현금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예외가 있어요. 2005년 남북한이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합의를 하는데 만날 일은 사람은 많고 대부분이 80대의 고령이고 금강산까지 가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서로 얼굴이라 보게 해주자라고 어렵게 합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화상상봉에 관한 장비를 북한에 줄 수가 없었어요. 방송 장비 중에 일부는 전략물자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런 그 대북 제재 물품에 대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가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이 한나라당의 양해를 구하고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얼굴이라도 보자. 화상상봉을 원한다. 근데 방송장비를 못 준다. 정부가 실정법을 어길 수는 없다. 그래서 돈을 주고 걔들이 사게 하자 해가지고 그때 딱 한 번 현금을 줍니다. 4억 5천만 달러를 준 거는 현대가 준 거지 노무현 정부가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걸 갖다가 돈 줬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하여튼 이런 이제 말하자면 대북 송금에 돈 줬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돈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대북 송금 특검에서 유죄를 받았던 것은 국정원이 외환관리법을 위반해서 현대가 북한에 돈을 주도록 송금 편의를 봐준 것 이게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 가지고 유죄가 되는 거지.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기억했던 김대중 정부지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게 돈을 줘서 유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주적이라는 부분도 국방백세 주적이라고 안 돼 있어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주적이라고 돼 있다가 그다음에 적어로 바꿨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거든.
이런 기본적인 팩트의 확인도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썩이 답답해서 터질 지경이죠. 그러니까 그 또 대북 송금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뭐 40 뭐 억 불인가 뭐 하여튼 보냈다고 가지고 홍준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36억 달러 보낸 게 김영삼 정부인데요. 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말씀드리죠. 김영삼 정부 때 우리 돈으로 4조 원고요. 그보다 더 많이 준 게 노태우 정부입니다, 사실은. 노태우는 지금 표가 없네요. 네. 김대중 정부 때 1억 5천, 노무현 정부 때 1억 6천, 이명박 정부 때 한 2조 정도 계속 늘어나고, 이건 이제 이명박 정부 자료는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이기 때문에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난 거는 저것 때문이에요. 개성공단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 계획이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계속 그 북한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계속 늘어난 거죠. 예. 근데 이것이 마치 그때 정부가 북한에다가 현금 다발 앵겨준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저 이명박이가 그렇게 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4조 원 제일 많잖아요. 이게 왜 제일 많으냐 하면 그 제네바 합의 경수로 건설 비용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북한 이게 현금이 가긴 갔어요. 근데 북한에 간 게 아니라 경주로 건설 사업단에 얘기하죠. 캐도라고. 캐도한테 준 거죠. 캐도가 경주로 건설 사업단의 한국 뭐 무슨 그런 게 들어가서 한반도 에너지 개발 디벨롭먼트.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많은 게 그것 때문이고, 나머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대북 송금이라고 잡히는 것은 돈 준 게 아니고요. 100% 현물이에요. 네. 뭐 쌀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나오는 가격이 있죠. 그리고 이것들은 또 우리나라가 그냥 주는 게 없어요. 다 차관 형태로 줍니다. 그러니까 뭐 쌀이든 뭐든 다른 거를 주고 광물로 받아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준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물물 교환 같은 거네요. 아니, 우리는 그때 쌀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많이 남아요. 우리는 이제 쌀은 남고 다른 곡물은 부족한 희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남는 걸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걸 받아왔으니까 잘한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임금, 그 다음에 민간 무역업자들의 거래. 이걸 몽땅 합쳐서 대북송금이라는 말로 잡혀요. 이 또 대북송금이라는 용어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가령 북한이 아닌 외국과 이런 관계가 있다면 거래액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수출이 맥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북한은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취지에서는 이 민족 간 거래로 해가지고 수출입이 아니라 반출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송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의 특성을 저놈들이 막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밀히 그러니까 다시 좀 말씀드리면 현금 가는 건 한 푼도 없고요. 물자가 가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자를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불량미를 밀개발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물건을 주면 거기서 또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중국에 팔아서, 중국 무역 거래가 99%가 중국인데 중국한테 팔아서 현금 만들면 되죠. 우리랑 거래하는 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현금이 남는 게. 아니,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 있는 또 이른바 보수 세력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그러면은. 아니, 남북한에 화해에 협력한다면서 전략 물자인 광물을 남한에다 주다니, 이 나쁜 새끼들. 그러겠네. 이 신남 새끼들.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임금이고, 개성공단 임금이라는 것은 또 이해찬 의원이 저번에 그 상임위에서 잘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지만, 우리가 달러로 지급을 하죠. 달러로 지급을 하면 그걸 달러로 근로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물표를, 쿠폰 같은 걸 줍니다. 그걸 이제 그 군에 있는 PS에서 물건 사는데, 그 대부분 다 중국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주는 달러는 다 또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이 받는 사회보장 세금 뭐 그 정도 빼고 그거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 거래인데 미미해요. 그러니까 대북송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핵개발 자금으로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를 떠나서 돈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가는 게 아니고 그 거래를 한다고 해서 북한에 현금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현금을 준 유일한 케이스가 2005년이에요. 예. 이상항공 때 방송 장비를 현물로 주려고 그랬더니 방송 장비에는 카메라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밀한 카메라는 전략물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때 간 게 유일하게 현금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괘씸한 게 홍준표, 유승민 정도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이런 사실을 알죠.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사모 할배들이야 모르고 그냥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게 사실 그래서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문재인 빨갱이를 지지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빨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특전사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돈 대준 놈이야.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도 못하는 새끼야.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박사모 할배들과 같이 박근혜를 탄핵하면 나라가 절단 날 것처럼 생각하는 15%에게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표는 이미 자기들끼리 갈아먹은 표야. 중도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 많이 좀 흔들리죠. 그래요? 예. 난 안 흔들 것 같은데. 대부 송금이라 그러니까 대부 송금이라 그러면 돈 갖다 앵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무려 지금 언제부터 얘기해요. 수십 년 동안 돼가지고 이제는 좀 사람들이 알아들 만도 한데 저는 그게 중도층에게는 절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좀 어눌하게 답변을 한 것이 더 저는 그 중도층에게 와닿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매우 그 준비된 답을 했으면은 봐라. 저 새끼 거짓말한다. 이렇게 했을 건데 문재인 대표는 자기도 모르게 진심을 마구 토로를 합니다. 아니 그 국방장관이나 할 얘기지. 그런 얘기를 당신도 대통령 돼봐라. 못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설득력이 더 와닿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그냥 보수도 아니고 꼴통 보수 거의 1배에 가까운 그런 보수들이 하는 얘기를 반복을 하니까 박지원이 실드를 치느라고 오늘도 또 저번에 그 JTBC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햇볕 정책이 자주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 돼요. 이렇게 또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은 더 나아가 주적이란 말까지 나오고 자기가 필요하면은 김대중을 팔아먹고 김대중을 골로 보낼 사람이 바로 박지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특히 호남 사람들이 모르느냐? 모르지 않아요. 왜 호남에서 지금 더블 스코어 이상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57대 27 이런 식의 59대 27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느냐? 저는 호남 사람들 그게 사람들을 바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북 송금에 대한 얘기도 답답해서 김현철 교수도 쓰고 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저는 국민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과 이 화해 정책을 해 나간다는 것은 그냥 그러면 좋겠네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김대중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김대중의 정신을 따르겠다는 다짐이 뼛속까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김대중은 없어지는 거예요. 박지원도 마찬가지죠. 사실 김대중 비서실장으로 참 끝까지 간 그 의리 하나로 지금 호남의 상징 운운을 했었는데 안철수를 실드 치는 과정에서 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론을 갖다 지 맘대로 바꾸는 안철수를 갖다에게 호응을 하는가 하면은 특히 주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국방백서의 백자도 모르는 그따위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도 못하는 문재인이라고 비난하는 걸 보고 저 인간은 진짜 필요하다면 김대중이 아니라 김대중 할아버지도 팔아먹을 인간이다. 그리고 그런 팔아먹는 매 김대중 행위를 호남 민심이 모를 것 같으냐 이 자식들아 다 알아.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 이후에 호남의 지지율이 안철수 지지율이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안철수 얘기는 두 가지의 실마리를 담고 있는데 만약에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박근혜식으로 갈 거예요. 이명박근혜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그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안 하든가. 둘 다 못했잖아.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혹시 뭐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하려면 뒷돈 주고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명박은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뽀록 났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뒷돈 주려다가. 이명박처럼 하든지 박근혜처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절대로 김대중처럼 노무현처럼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이거를 지금 안철수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이유 때문에 지지하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는데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철수를 만약에 지지한다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그럴 인간이 못 됩니다. 그럼 안보 관련이니까 조금만 틀어서 유승민이 얘기한 전술핵? 여러분은 지금 관록의 정치평론가 서영석의 더 비평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그럼 안보 관련이니까 조금만 틀어서 유승민이 얘기한 전술핵? 그것도 미친놈이지. 우리 모님 시간이 별로 안 남으셔서요. 다른 분에게 물어주세요. 아니,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뭐 몇 가지 물어봤는데, 전술핵 재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공동자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서 그거는 북한의 돈이 또 흘러가는 경로인데, 그거는 주장하시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거의 지금 실전 배치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하시죠?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도 없이 그럼 개성공단 금강산관은 찬성하시고요. 전술핵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지요.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그런 게 아니라 나토도 이미 하고 있고 그거는 한반도 비핵화는 비핵화를 부정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스스로 핵 개발해서 핵무장 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드도 반대하시고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하고 그럼 도대체 북핵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을 하십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유승민 후보께서 네. 전술핵 이야기 하셨는데 예. 전술핵을 어떻게 배치하신다는 겁니까? 나토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나토는 집단 안보 체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기초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을 재차 확인했고 또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반입도 안 되는 겁니다. 집단 안보든 한미 동맹이든 그건 다르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면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이미 미중 정상 간에 또 미러 간에 비핵화의 원칙을 확고하게 확인했는데 무슨 재주로 전술핵을 어디서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전술핵은 주한미군의 무기로 들여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운용, 작전은 한미 공동으로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 아니 전술핵 반입 자체를 우리는 못하게 되지 아니요,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 공격했을 때 우리가 무슨 수로 북한에 대해서 응징 보복을 합니까? 저는 아니, 심 후보님도 아니, 저는 그런 그 데 말씀- 대해서 국방 문제에 대해서 아니 대안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북핵은 전략 무기입니다. 그런데 전술핵을 가지고 북핵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다. 우리 홍 후보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좀 전술핵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이 얘기한 전술핵? 그것도 미친놈이지. 그 전쟁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전쟁까지는 모르겠는데 전술핵은 노태우 때 없어집니다. 노태우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선언을 멋있게 비핵화 선언을. 근데 이게 사실 좀 따지고 보면 웃기는 겁니다. 뭐냐면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은 남북한이 다 핵을 없애야 되잖아요. 북한에서는 우리 통제 수단이 없으니까 우리만 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갖고 있었어요. 전술핵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탄도탄 같은 말하자면 대량 파괴 무기가 아닌 핵을 이용한 부분 타격 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잘 언급되는 전술핵은 바로 저겁니다. 핵 배낭과 전차의 열화 우라늄 탄이라는 게 있어요. 열화 우라늄 탄은 게 이제 탱크가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온갖 정강 장갑을 떡칠을 해가지고 이 포탄을 맞아도 잘 안 뽀사져요. 그래서 그걸 뽀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포탄에다가 우라늄을 살짝 입힙니다. 그렇게 해서 발사를 하면은 그 관통력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져요. 그게 바로 열화 우라늄 탄입니다. 열화 우라늄 탄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행핵, 즉 핵배낭 이런 무기들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노태우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사실 이제 군사 덕후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는 노태우 저 병신 같은 새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북한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지가 그런 소리 하고 있다 해가지고 여튼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주한미군이 그 무기를 뺍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은 비핵화가 됐어요. 자, 이 상황이 이제 노태우 후에 계속 지속되어 왔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때 노태우 이주도를 돌려놓겠지 하는 것이 바로 유승민의 전술핵 주장입니다. 전략핵은 차마 얘기를 못하고 전략핵을 갖다 놓으면 진짜 절단 나지. 그러니까 전술핵이라도 데려와야 된다. 이딴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노태우 이주도를 후퇴하자고 하는 병신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근거로 북한을 압박해왔던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북한을 압박해왔던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술핵 무기도 다 뺐다. 그러니 니들도 하지 말아라.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대북 압박 전술의 가장 요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어제도 이제 가장 그 앞에까지는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다가 가장 확실하게 딱 하나 뭐 유일하게 확고하게 얘기한 게 전술핵 무기 절대 반대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논리가 그거 다시 또 들어오게 되면 무슨 논리로 북한을 압박하겠냐. 그럼 그 핑계도 계속 또 그냥 자유롭게 핵 그럼 개발하는 우리도 것이고요. 핵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논리에 따르면은 네, 그렇게 그 나가는 비용은 거죠. 어떨 것이며, 그 옛날 미국과 소련이 가졌던 공포의 균형 정책을 한반도에서 한번 실현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 전 세계적인 전략적 차원에서는 그때 당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처럼 있는 핵무기도 지금 해체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한반도에 새로운 핵 공포의 균형을 이렇게 하자는 게 그게 유승민의 그 정신놈이에요, 진짜. 네,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일본의 핵무장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일본도 뭐 이미 근데 이거 아무튼 핵무장론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데 네. 그 저쪽에서 뭐 조원진도 뭐 핵무장론을 아예 공식 그걸로 하잖아요. 네. 유승민이 또 전술핵 이야기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네. 해봐라 이 새끼들아. 되나? 네. 하고 싶으면 해봐라. 그럼 뭐 네가 그렇게 우리도 전술 핵무장 하고 싶어요라고 떠들고 다니면 트럼프 형님이 참 좋아도 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마다 여기 팁입니다. 이 대응하는 팁 3가지를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한미 동맹을 어떻게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네들은 3가지 중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첫째로는 인계철선론입니다. 그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이분은 혈맹의 자격으로 우방군으로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인질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군들 여러분 이제 인계철선론 그래서 이제 쏙 들어갔지. 네, 그것도 엄청 혼나고 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혼나기 전까지는 그것도 뭐 뭔지도 무슨 모르고 얘기도 모르고. 계속 쓰고 그랬어요. 우리 조갑자 쓰는 거 쓰고 뭐 다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혈맹을 인질화하려는 이러는 태도이기 때문에 진짜 예의에도 없고 한미 동맹에 큰 해악이 되고 있는 짓을 수십 년 동안 해왔다. 둘째로는 북한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북한에 핵 있는 줄.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근데 공식적으로만 인정하네요. 이제 북한은 그렇게 지랄하는 게 공식적으로 제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북한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오만 무력 시위를 다 하는 다 하는 거죠. 우리 미사일 쐈다 샹, 뭐 잠수하면 쏜다 샹. 우리 캘리포니아까지 쏠 수 있어, 샹. 뭐 수폭 뭐 이런 거 다 만들었다 샹 이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절대로 공식 인정을 안 합니다. 네.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네. 다 알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북한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소리를 자주 저쪽에서 해요. 네, 이럴 때를 들을 때마다 그걸 계속 얘기해 하면서 부추겨주면 됩니다. 왜 가만히 있어? 국제사회에 빨리 얘기하고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우리는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는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미국이 안 하고 있으니까 미국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심지어는 박정희가 핵을 개발하려다가 미국 CIA가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절대로 그런 시도들은 미국에 그렇게 좋아하는 보수 세력들이 좋아하는 미국이 용인하지 않습니다. 3번째가 있습니다. 3번째가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남한의 핵무장론입니다. 네. 남한의 핵무장론을 해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막 부추겨요. 막 부추겨가지고 왜 그런 진짜로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지.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도 핵가진수 많잖아. 그렇지. 거기는 핵 폐기물 들고 와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책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한다라고 하는 눈치만 보이면은 걔는 관타나모에 끌려갑니다. 아니 어제 토론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승민 후보 보고 미국에서 그걸 반대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미국을 설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설득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런 사례가 그 미사일 사전 그리기와 관련된 것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미국은 한미 미사일 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유도탄핵 미사일을 사거리를 제한을 했어요. 뭐 그때 초창기에는 한 150km 정도로 제한을 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북한도 개발하기 때문에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해야 된다 같은 논리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방부의 수고는 뭐냐면은 사거리를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게 대응을 하려면은 우리도 사거리가 최소한 부산에서 쏴가지고 저쪽에 아오치까지는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 사거리 협정이 매년 한미 간의 최대 해난입니다. 우리는 늘어달라. 미국은 안 돼. 그렇게 액을 복구하는 미국은 미사일의 사거리마저도 150km에서 250km 늘리는 것을 결사반대해온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핵을 무장하겠다고 해봐, 이 새끼들아. 설득을 우리한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 너, 네가 미국을 해봐. 바로 그렇고, 유승민 의원이 국방위 소속이고, 국방위원장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하지. 왜 안 했어? 아니, 지금도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해! 그럼 결국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냥 하는 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라, 그게 안보를 미국 간의 이런 이중적 관계가 사실은 한미 간에 수십 년간 끌어온 관계의 본질적인 핵심이거든요. 미국은 겉으로는 우방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남한이 핵무장을 한다든가 미사일 사거리를 열려서 ICBM을 개발한 지금도 우리 인공위성을 쏘려면은 그 ICBM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안 해주니까 러시아한테 돈 주고 싸올리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저런 안보의 문제에서 제일 큰 원칙은 우리 안보의 최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건 북한 아닙니까? 네. 게다가 북한 놈들이 핵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절체절명의 과제 아닙니까? 그럼 이 모든 우리나라의 안보 정책의 핵심은 북핵 위협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 그런데 일련의 어떤 보수 세력들의 움직임들은 보면 남한이 핵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그렇지. 남한에게 있으니까 우린 무서워서 아이고 북한 핵을 개발하면 안 되겠네 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새끼들도 하고 있는데 우린 더 큰 거 만들어야지 샹 이러겠어요. 옛날 미소간에 네. 지구를 한 콩가루로 만들 핵무기를 한 100배쯤 갖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공포의 위협 그냥, 전략. 균형 보수 전략. 세력의 사고방식은 이런 거예요. 걔들도 핵 추진해봐야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거든요. 네. 알아요? 네,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자꾸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떠들면 북한은 자극을 할 것이다. 관심 없어 걔네들은. 그냥 북한 자극시키면 자기들 편하니까 북한은 핵 개발 하든지 말든지 얘네들 관심 없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사드죠. 사드에 대해서 맨 처음 하는 이유가 공식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북핵 위협으로서 그거 사드를 한다고 해서 위협이 보장이 되냐? 안 된다. 수도권은 텅텅 비어있다. 사드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수도권에 설사 예를 들어 사드 부대를 배치를 해도 안 된다. 안 돼. 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공호도 뛰어들고 정말 그 얼마나 왔다고 진짜 몇 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라고 그래놓고 얘기만 하면 틈만 안 끼들라고 지금 또 아는 거 낫다 싶으니까 또 열심히 끼들고. 하려면 또 까먹었잖아. 그거도 그런 거 얘기할 때 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사정거리가 수도권까지 안 미치니까 수도권을 보호할 수 없는데 수도권이 2천만이 살고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보면 안 된다. 둘째로 사드를 하면은 북한 애들이 자발적으로 사드로 인한 무용성 때문에 북핵을 개발을 안 하느냐? 미쳤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그러니까 안 할 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옆에 이렇게 단서를 좀 해놔놓으니까 읍읍하고 말해. 이 마이크 진짜 욕심들 진짜. 서 대표님이 진짜 할 얘기 많은 분야인데 이거는. 이것도 여태까지 했던 얘기 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옛날 우리 K군 있었을 그랬죠. 때 다 했던 이야기라 가지고 반복을 하면 지루하실 텐데 어쨌든 그런 연장선상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핵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NPT 조약에 대해서 대놓고 위반하겠다라는 뜻이고 이걸로 인해서 하면은 우리 석유 수입 끊깁니다. 북한이 온갖 지금 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핵개발 때문에요. 온갖 제재를 받고. 근데 사실은 남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재할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요. 남한이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래? 하면서 그냥 석유 잠궈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석유 수입 막히면은 끝나는 나라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중동 오일 쇼크 왔던 것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 위협을 국민들에게 감수하라라고 하는 것이 남핵 개발론자들입니다. 해봐 임마. 네가
여태까지 대선 후보로서 다른 대선 후보한테 그걸 하라고 할 필요 없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유승민은 다른 부분은 참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안보 분야는 편집증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이제 되는 얘기를. 그 유승민 입장에서도 저를 그렇게 하는 건 저기 정치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정치적으로는. 뭐 정치적으로 이해하면은 뭐 박지원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다 이해가 아니, 되지. 그럼요. 이게 저기 용납할 수는 없는 거지. 정치적으로 이해가 간다는 거죠. 네. 정치적으로 이해가 간다는 얘기 아니라. 근데 반면에 이게 저기 유승민의 발목을 아주 하닥에 잡는 요소가 되는 거죠. 유승민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나름 저기 뭐 멀쩡해 보이는 경제 정책. 아이고 저 동네에도 저런 사람이 있긴 있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쪽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럼 그렇지. 그렇지. 저 동네에서 진짜 제정신이 이게 제정신이고. 저 동네에서 나온 물이 다 저렇지. 이래 돼가지고 결국 그럼 잠깐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기가 일단 보수 세력의 중심 적자가 못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럼 적자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둘이 저기 적자 논쟁을 하는 게 이제 2파전에서 3파전으로 조원진까지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싸움을 하는 게 자기 유승민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쟤네들보다 머리는 더 좋아. 이걸 갖고 있어요. 근데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누가 더 미친놈인가 경쟁해서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저기 뒹굴고 있어.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조원진이나 다 그냥 곰새말인 거야. 곰새마리가 새누리에 있어 형이 곰 그네 곰 원진 곰 아빠 곰은 위대해 그네 곰은 깨끗해 원진 곰은 의리사나이 2호 6번 조원진. 유승민이 좀 더 돋보이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준표곰은 술 취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승민곰도 뭐 술 취한 노인네니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유승민은 뭐 합리적인데 합리 지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그 얄팍한 계산으로 그런 걸 하는 걸 보니까 그 경제학 박사를 그냥 딱지로 쳐서 따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코치를 해드리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그걸로 승부해가지고는 누가 더 미친놈인 거 게임을 해가지고는 홍준표 못 이겨요. 그렇죠. 홍준표는 진짜 미친놈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산 넘어오는 조원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원진은 그래도 홍준표만큼 미치질 않은 것 같더라고. 곰 세 마리 보시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요? 네. 뭐 조원진은 워낙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보시면 엄청 코믹해요. 자, 그러니까 유 의원은 너무 이렇게 미친놈 경기에 뛰들지 말고 혼자 멀쩡하면 확 튀어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일단 유 의원이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할 말 없고. 뭐 보수 세력들 중에서는 그냥 아무나 찍으세요. 홍준표나 유승민이랑 뭐가 다르다고. 이왕이면 숫자 조금이라도 높은 애가 낫겠지. 그래서 저기 유승민의 지지도가 안 오르는 거야. 네. 그러고 유승민 의원이 나름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나콩콩이다. 그럴로 그럼 지금보다 더 미친 짓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 그게. 그렇지. 홍준표나 조원진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가끔씩 두 자리도 보여주는 홍준표가 제일 유리하죠.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뭐. 그래서 사실 진짜로 이달 말쯤 되면은 홍준표의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홍준표도 월말만 돼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월말만 되고 나면 일주일에 딱 산 거다. 그렇지. 근데 이제 이런 얘기야. 홍준표는 내가 안철수보다 더 얻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심리를 주는 게 홍준표로서는 안철수를 넘어서기 위해서. 왜냐하면 안철수가 갖고 있는 표 중에서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바로 자기 표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점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 3부는 여기서 심상정 얘기도 해야 되는데 4부에서 그 부분 조금 얘기하는 걸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부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고갑니다. 대표 정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일석의 마케팅 글쓰기의 고일석입니다. 네, 진행하는 저는 정경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의 더비평 4월 20일 녹음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어제 있었던 이 시각
기준으로 하면 4월 19일 날 밤에 있었죠. KBS 대선 후보 토론 관련된 평가들을 해봤고요. 2부에서도 이 평가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님 짱! 님 서영성님 님 짱! 님 양숙자님 청출어람 하소장님 만세님 김기성님 늦었지만 생축님 님 꼰대 아님님 서대표님 꼰대 아님님 서대표님 샤이문빠님 님 샤이문빠님 정권교체님 한발님 모두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서영선님께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정지영 공감미래 대표 후원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015-221-0726-764 정지영 공감미디어.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가 지금 탑재하고 있습니다. 새 광고입니다. 중국차 쇼핑몰 북경도사인데요. 건강에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이차, 우롱차, 홍차 등 고급 중국차를 찾으신다면 검색창에서 북경도사를 검색해주세요. 선물용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070-4412-4250입니다. 070-4412-4250. 광고 2. 깔창 광고입니다. 발냄새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지난 15년간 품질과 기능에서 검증된 안난의 깔창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카페 안난의 깔창 검색하면 자세한 사항 알 수 있고요. 아주 효과 좋습니다. 카페를 통해 구입하시면 이벤트를 통해서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 3. 휴대폰 판매 매장 광고입니다. 휴대폰샵 광통신인데요. 역시 수익금의 일부를 도비평에 후원하는 업체입니다. 휴대폰 바꾸시려면 기왕이면 저희 동지적 관점에서 광통신 선택해 주십시오. 주문 문의는 070-7777-3318 070-7777-3318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4번 전통적인 도비평 광고 장수사가 또리장군. 맛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도 다 아십니다. 주문 문의는 010-2752-6673 010-2752-6673 전화주시면 되고요. 지난주에도 판매금의 10% 6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장수사가 또리장군 많은 기억 바라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야당이 아니라 언론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야말로 무능하다고 외면하고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2부에도 4개 전문 패널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정지영입니다. 네, 하승주입니다. 예, 고일석입니다. 저는 또 팀입니다. 정경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예. 자, TV토론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참 이 TV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 어둠의 문사모 박지원의 얘기에 진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박지원 씨는 그 배지를 달지 않고 DJ 대변인을 할 때부터 제가 출입기자로서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 눈깔이 들어가면은 뭐 이상하다는 거는 옛날에 이업업이나 안업업을 봐서도 알긴 아는데 이 박지원도 완전히 빵 돌았더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모셨던 자기의 정치적 스승이자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DJ를 부인하는 말을 지금 스승무시하고 있어요. 사실 DJ의 위대성은 아까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의 국방백서에도 나오다시피 북한을 그때는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바로 자기의 정치적 온갖 고난의 원인이 됐던 완전히 폐기하는 것으로. 완전히 폐기하고 대신 뭐 개방하고 뭐 도와주고 뭐 해주고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예, 그걸 일거타기를 했어요. 네. 그게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도 있을 거예요. 예, 뭐 평화협정 등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금자탑적인 협정이었는데 그 협정을 맺기 며칠 전에 그 벤코델타 아시아라는 그 마카오에 있는 은행을 미국이 동결 조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거 될까 봐서. 예. 저는 그렇게 의심해요. 예.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노골적으로 불평을 하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남북 간에 그 일괄 합의 직전에 미국이 방해하기 위해서 뭐 마약 뭐 테러로 의심된다 해가지고 뭐 사실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네. 돼 있었고 네. 그다음에 위조 달러 제조 혐의 등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북한과 거래하는 뱅코델타 아시아은행을 제재를 하죠. 북한 계좌를 이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죠.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는 달러 거래를 금지시켜요. 네. 그 은행에.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계좌를 동결합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바로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9.19 합의까지 갔어요. 갔는데 며칠 뒤에 그것이 딱 전 세계 은행으로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 뱅코델타 은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또 발끈하기 시작한 거죠. 내 돈 내놔라. 이래서 합의한 것을 이행도 못 해보고 그냥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상황이 지속되다가 그 북한을 누그러뜨려서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그 재무부 BDA 동결 조치 해제하고 그러고 14남북회담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상회담이 아까도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네바 합의를 깬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9.19 합의가 완전히 무산된 것을 다시 복원시키고 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이명박근혜가 이제 깨버린 건데, 네. 근데 어제 그 북한에 돈 퍼졌다는 얘기를 유승민도 하고 홍준표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김현철 교수가 그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요. 네. 돈 퍼준 게 아니에요. 네. 하여튼 이 인간들은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 얘기도 좀 하죠. 진짜. 이게 대북 성공 특검의 내용을 걔들은 잘 몰라요. 네. 참 아까 뭐 헌법도 잘 모르면서 그 걔들이 주둥아리를 놀리는데 김현철 교수 얘기를 이렇습니다. 북한에 준 4억 5천만 달러는 현대가 1구까지 남북 경역 사업을 하는 대가였어요. 현대는 이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 사업자가 됩니다.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개성공단의 주 사업자며 또 개성관광의 사업 자격을 이제 이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줌으로써 이제 얻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에서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그 돈을 준 걸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송금 편의를 봐준 데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걸 또 유죄로 나중에 결국 판결을 내려요.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위안관리법에 의하면 북한에 돈을 못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이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유죄를 한 거고 정부 차원에서 현금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예외가 있어요. 2005년 남북한이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합의를 하는데 만나려는 사람은 많고 대부분이 80대의 고령이고 금강산까지 가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서로 얼굴이라 보게 해주자라고 어렵게 합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화상상봉에 관한 장비를 북한에 줄 수가 없었어요. 방송 장비 중에 일부는 전략물자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런 그 대북 제재 물품이 되는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가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양해를 구하고 더 많은 이산 가족들이 얼굴이라도 보자. 화상상봉을 원한다. 근데 방송 장비를 못 준다. 정부가 실정법을 어길 수는 없다. 그래서 돈을 주고 걔들이 사게 하자 해가지고 그때 딱 한 번 현금을 줍니다. 4억 5천만 달러를 준 거는 현대가 준 거지 노무현 정부가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걸 갖다가 돈 줬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하여튼 이런 이제 말하자면 대북 송금에 돈 줬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돈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대북 송금 특검에서 유죄를 받았던 것은 국정원이 외환관리법을 위반해서 현대가 북한에 돈을 주도록 송금 편의를 봐준 것 이게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유죄가 되는 거지.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기억했던 김대중 정부지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게 돈을 줘서 유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주적이라는 부분도 국방백세 주적이라고 안 돼 있어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주적이라고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저거로 바꿨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거든. 이런 기본적인 팩트의 확인도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썩이 답답해서 터질 지경이죠. 그러니까 그 또 대북 송금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뭐 40 뭐 억불인가 뭐 하여튼 보냈다고 가지고 홍준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36억 달러 보낸 게 김영삼 정부인데요. 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말씀드리죠. 김영삼 정부 때 우리 돈으로 4조 원 북한 인정, 북한을 국가로 보는 헌법 제4조에 입각한 거기에 따라서 남북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이끌어냈다. 이게 야말로 DJ 위대성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위대성은 북한은 주적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국방백서적 상식의 관념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위대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구 경북표나 노량진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얘기 못하는 문재인이 저런 놈을 갖다가 대통령 후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보고 진짜 저는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까 제가 그 설명했다시피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이냐 주적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사실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95년에서 2000년에는 주적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주적이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이런 당장의 문제들이 이제 통일부에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북 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예? 중국과 북조선은 저기 북중 조중이지 조중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거기도 전쟁 개입하게 돼 있어요. 한미 간의 조약하고 유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국이 개입하면 중국은 주적 플러스 주적이네?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주적이라는 말을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동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박지원이 주적이라고 얘기 못하는 문재인이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라고 나왔다는 것은 진짜 DJ를 부인하는 진짜 폐륜적인 말이거든요. 아,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아마 헌법 공부를 안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헌법 공부 알아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인간이야. 우리 하소장한테 5분만 들으면 말씀을 했어요. 정말 국민의당이 이제 어떤 쪽으로 이제 스탠스를 취해가는가에 대해서 너무 명백한 표시죠. 상황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아니 상황만 그런 게 아니고 안철수도 또 그 기자 간담회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냥 따라가대. 역시 안찍박이야. 네. 참 그렇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이 그래도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서 선거를 그동안에 빈말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왔죠. 네, 선거를 치르고 네. 이렇게 이제 선거에서 어떤 또 다른 뭐 유불리의 문제가 걸리니까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글프죠. 햇볕 정책에 대한 그 안철수의 어제 토론에서도 진짜 참 듣는 사람 매우 불쾌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안 후보님? 예, 그것도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은 햇볕 정책을 본인이 개선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DJ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해결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지금 현재는 대북 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북 제재를 왜 하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한 체제가 붕괴된 적이 없습니다. 제재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제재의 끝에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자 함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강력한 제재와 병행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집권하시면 북에 이제 달러를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아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돈을 그거는 안 주고. 완전히 이렇게 넘겨짓기십니다. 아니. 우리 또 전문가 고일석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경청동지할 말인데 네. 언론에서는 또 칭찬을 하더라고요. 역시 박지원이라면서. 뭐 칭찬은 하지 않지만 크게 써주긴 했죠. 이게 어떻게든 사실 문재인 대표의 답, 국방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정답인데 그거를 마치 문재인이 종북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재료로 쓰는 것이 이 나라의 개 언론들의 특징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한테 박지원 대표가 말하기를 문재인이 대북송금 특검을 가지고 DJ를 어디로 보냈다는 그건을 했죠. 네. 그 얘기를 들면서 대북송금이 네.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네. 또 양자택일의 질문을 막 합니다. 네. 안철수문의 문재인 후보님한테 제가 조금 물을게요. 이틀 전에 박지원 대표가 전주에 가서, 예? 제가 이거 옮기기도 좀 상스러운데, 문재인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예? 대북 송금 특검으로 골로 보냈다. 이렇게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문재인 후보를 다 용서하셨다.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대화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의원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 송금은 우리가 해야 공입니까? 되는 과입니까?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대북 봅니다.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도 어떤 의도요?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와 그리고 평화 통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불법으로 그렇게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줍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경로만이 지금 다를 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아니 국민이라면 그 사건으로 박지원 대표는 징역 3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때 대북 송금 특검이 그러면 특검한 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3년 징역형 유죄 판결 확정 판결 내린 게 잘못됐습니까? 아유, 대법원의 판단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의 네. 불행한 역사 중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안철수는 그냥 과거의 불행한 일이고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또 그 대북송금이라는 게 그 정상회담 하려고 돈 퍼부어주고 그 돈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했는데 그게 공과 가로 나눌 게 뭐 있느냐. 네, 과만 있지 공은 뭐 있느냐 이 얘기지. 그것도 박지원 대표가 또 뭐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대법원 판결 뭐 부인하는 거냐. 아이 그 안철수가 부인하지 않는다 자기는. 그래서 그것은 과다. 그 계속 그런 얘기를 막 쳇바퀴 돌듯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호남표와 대구 경북표를 동시에 먹겠다고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 내가 참 보니 안타깝더라.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라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옆에 있다가 보다 못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지만 예. 제가 유승민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그 다른 의견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그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 이 남북 정상회담 연 것은 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인 결단이죠. 거의 통치행위적 결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 관계 대전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큰 차원의 돈을 퍼주고 평화를 구걸한 거죠. 큰 차원의 공헌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때 시간이 28초밖에 안 남고 뭐 그럴 때였어요. 자기가 시간이 없지만. 아니, 문 후보님은 앞으로는 그 제발 좀 시간 좀 보지 마세요. 아니 뭐 얘기하다가 길어지면은 누구야 사회가 제지하겠지. 그럼 그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 항상 생략합니다. 그럼 되는 거지. 그리고 저번에도 사회자가 28초 남았다니까 26초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거짓말 못하는 사람. 아무튼 이제 보다 못해 나서가지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연 것은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인 결단이다. 네. 통치행위적 결단이라고 봐야 된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 관계에 대전에 있었겠느냐. 네. 큰 차원의 공을 일단 인정한 다음에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게 이제 대북송금 부분이고 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건 그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그때 있었던 그 대북송금의 어떤 뭐 취지나 성격 그 러프하게나마 잘 정리를 한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만인데 아마 문재인 후보가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가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도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됐을 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과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기가 바로 그거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공은 이어받고 과에서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그 얘기만 반복을 했는데 그걸 이제 빗대어서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됐을 때만 해야 된다.
그 외에는 다 그냥 이벤트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던 거다. 그러니까 대북송금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과라고 말씀드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보수 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면서도 또 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북핵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15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14 남북 정상회담도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랑 환송하고서 개성공단 갔다 오려고 굉장히 예전보다 늦게 왔잖아요. 원래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춰서 TV 토론 같은 거 막 하는데 TV 토론에서 그쪽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북핵 해결도 못하고 뭘 갔다 왔느냐. 이거 실패한 거다. 갔다 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되죠. 무슨 뭐 북핵 해결이 북핵 해결이 될 거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 영원히 못 만나지. 그러니까요. 그거부터 출발을 해야 나중에 북핵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인식이 안철수한테도 있는 거예요. 네.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됐을 때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 빅 이벤트로서의 정상회담 그걸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그런 뭐 돈도 주고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근데 이제 안철수 주장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인데 네. 정상회담만을 위한 정상회담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박근혜의 지론입니다. 제 말이 그거예요. 네, 박근혜가 이제 왜 그럼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안 하느냐? 정상회담만을 위한 회담을 왜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여주기식 정상회담 안 하겠다. 그렇죠. 근데 타임지와의 문재인과 인터뷰에 보면 문재인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그게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아니 세상에 내가 남북 간의 화해, 교류,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철학이 없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오잡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정상회담을 하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심지어는 박근혜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문재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재인도 타임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The meeting for the sake of having a meeting. 즉 미팅만을 위한 미팅은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면은 6.15 정상회담과 14 정상회담이 그런 회담이었느냐? 이게 지금 안철수의 반론은 그로 인해서 북핵 해결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인간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그 보여주기식 회담을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얘기죠. 실제로 6.15와 14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북한은 사실상 그때 핵 개발을 하다 중단을 했어요.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핵 개발의 이제 1차적인 중단은 사실은 김영삼 때 있었죠. 영변 핵 위기가 있고 나서 북한이 미국이 중류를 주고 남한이 경수로를 갖다가 이제 건설해 준다 하면서 모든 걸 다 봉인시킵니다. 이 제네바 핵 합의가 깨진 게 미국이 중류를 안 줘서 깨져요. 미국은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수로를 건설하면은 그게 결국은 그 폐기물들이 핵폭탄을 원료가 되니까 미국이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안 할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핵 폐기물이 연료가 안 되는 갱수로는 남한이 건설해 주고 그 사이에 우리의 연료 부족은 미국이 중류를 주는 걸로 해결하자 해가지고 제네바 핵 합의가 일어나서 그 영변 핵위기가 해소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약속을 깬 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중류를 안 줘요. 그래서 그때 북한이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중수로를 갖다 개발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악화되는 것이 사실은 14나 6.15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어요. 만약에 진보적이고 계획적인 정권이 그 이에 집권했으면 굉장히 중대한 진전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를 되돌려 놓은 게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이에요. 뭐 비핵 개방 3천이 말도 안 되는 니들 핵 포기하고 개방하면은 니들 국민소득 3,000달러를 만들어줄게. 이게 대북 정책으로 내놓은 이명박이 그 제정신입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비핵 개방 3천을 갖다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기왕 그 제네바 합의 말씀하셨으니까 네. 연관되는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9.19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2005년에. 그게 이제 제가 저번 녹음할 때 정동영 장관 때 네. 있었던 가장 굵직한 두 가지 대북 업적이 9.19 합의하고요. 개성공단 오픈인데 9.19 합의는 핵 폐기 합의예요. 네. 핵 폐기 합의였어요. 실제로 합의가 됐네. 예. 근데 그게 대한 조건이 완전- 있었겠지. 그러니까 뭐 조건들 다 있죠. 일괄 타결 형식으로 완전